자, 시작하죠. 자,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변리사 2024년 이제 대비해서 지금 객관식 이제 민법이죠. 객관식 민법 강의를 하게 된 이제 김춘환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도 지금 강의를 이제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겠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구글 있죠? 구글이나 아니면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니까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저기 중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는 수료를 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민사법으로 박사를 받겠죠. 지금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 강의 경력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200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제가 2004년부터 했거든요. 19년째죠. 내년에 20년 제가 파티할 거거든요. 20년 기념 파티 할 겁니다, 진짜. 제 아는 사람도 초청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강의 경력 오래됐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객관식 민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민소법은 어떤 과목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2차 시험이죠. 쓰는 과목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민법은 뭐예요? 찍는 과목이죠. 객관식으로 찍는 과목이잖아. 맞죠? 정확하게 명칭이 이 민법 개론이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민법 개론 아닙니까? 변리사 시험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혹시 개론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혹시 아세요? 개괄적으로 논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개괄적으로 논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각종 사자들이 있죠. 변호사 빼고도 무슨 감정평가서도 있고 공인노무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시험이 지금 변리사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리사 민법은 지금 이게 재산법만 치죠. 변리사 민법은 뭐 재산법만 지금 치고 있잖아, 맞죠? 혹시 우리 재산법은 어떻게 나뉘어요? 민법 총칙이 있죠, 공부하실 때. 그 다음 물권법이 있죠. 그 다음 채권법이 있죠. 근데 이 채권법이 또 법과대학에서는 원래 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권 총칙, 채권 각칙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민법 총칙은 당연히 1조부터 시작하겠죠. 맞죠? 몇 조까지 있죠? 184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만 시험 치는 시험이 있는데 아세요? 민법 총칙만 딱 쳐요. 이름은 민법인데 민총만 쳐요. 그 세무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시 시행처가 어디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죠. 거기서 세무사 시험 민총만 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인데 아무도 선택을 안 해요. 예, 전부 다 왜 184개나 친다고? 자기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행정소송법이 있거든요. 행정소송법 30개밖에 안 됩니다, 저는. 30개 하실래요? 184개 하실래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거든요. 그 민소법이 여러분 나중에 배워보시면 1조부터 502조까지 있어. 그 사실은 그건 제가 보기엔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렇지 않은데 전혀 알고 보면 이 민총이 훨씬 양이 적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전 공부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 맨날 강의하면, 제 세무사 강의하면 저를 제발 좀 선택 좀 해달라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 맞죠? 필수인데. 자, 그 다음 이제 물권법이죠. 그 물권법은 185조고 혹시 185조가 뭐예요? 그 물권 법정주의죠, 맞죠? 물권 법정주의. 자, 그 다음 185조부터 372조까지 있고요. 이게 조문이. 그 다음 채권 총칙으로 하면 373조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거부터 526조까지 있고요. 그럼 여기는 527조부터 몇 조까지? 766조까지 있어요. 766조가 그 유명한 불법행위 소멸시효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766개네, 맞죠? 조문이, 맞죠? 이 다 외우면 되잖아. 객관식이잖아. 툭 까놓고 얘기해서 뭐 조문 다 외우면 되지.
뭐 조문에서 나오면 그건 다 맞추겠네, 문제. 다 외우고 있으면. 맞죠? 불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단언하는데 불가능합니다. 해보면은. 맞죠? 그 다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변호사 시험 준비한다. 뒤에 더 있어요. 맞죠? 제가 보면 불가능하겠죠. 그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이잖아요. 어떤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문제 나올 것 같습니까? 기출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인데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죠. 죄송한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그렇게 돈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그 예산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산이 없는 데를 끌어써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출제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어떤 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은행식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한테 돈을 주고 문제를 사겠죠? 그럼 보안각서 쓰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모아져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어디? 세무사 냈다가, 공인노무사도 냈다가, 간평도 냈다가, 우리 시험도 냈다가,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돌려막기 계속해서. 그래서 이 나중에 제 보면 전부 다른 시험 기출문제들 모아놨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 시험 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노무사 나왔던 거 이번에 별에서 나온다니까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돌려막기 한다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실제로. 맞죠? 맞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자격증 시험 많이 해본 결과 제가 다른 자격증 시험 강의할 때 어떤 문제 들고 와서 막 강의했을 것 같아요. 별에서 문제죠. 100% 나올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있으면 5번 지문이 뭐 2번으로 바뀌고 뭐 이런 거지. 거의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은 일단 이 기출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진짜로. 잘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봤다 했죠? 40문제 중에 그 해에서 3개, 4개 이상 안 돼요. 근데 죄송한데 3개, 4개만 틀려도 잘한 거잖아. 그럼 90점 아니야, 그러면. 그거. 그죠? 물론 100점 받겠다고 달려들면 그거는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뭐 한두 개는 인간적으로 틀려줘도 되잖아요. 객관식인데.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죠? 다른 건 너무 잘 맞지 않는 한은.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우리 기출문제인데, 물론 이거 기출은 그러면 객관식이니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조문이죠. 맞죠? 그 다음 뭐겠어요? 판례죠. 맞죠? 그래서 우리 조문이 있을 때 이 조문의 의미가 확실하다면 판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갑, 을, 병이 다 동의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판례가 이거 우리 견해인데 이렇게 자기들이 해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유권 해석이라 그러죠? 권한 있는 기관이 해석한 거예요. 맞죠? 혹시 유권 해석 반대말 아십니까? 무슨 말? 유권 해석 학자들이 막 하는 해석. 그걸 학리 해석이라 그래. 원래 민법 정칙에서 다 쓰는 말이다, 이게. 해석의 방법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학리 해석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유권 해석인 게 우린 중요한 거죠. 왜? 가로 보면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신 이 판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론이 있으니까 판례가 있겠죠. 설마 이론이 없는데 판례가 먼저 등장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가끔씩 있죠. 판례가 이론을 선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론이 없었는데 판례가 처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무조건 시험 문제야. 그건 1차든 2차든 무조건 시험 문제다, 그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조문 판례 위주로 하시면서 이 판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학설도 조금 알면 좋죠.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다. 근데 판례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맞죠? 이게 다예요. 객관식은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 다음 조문이 중요해요? 판례가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조문입니다. 성북국가잖아요. 맞죠? 판례 있고 조문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조문 있고 판례 있는 거지. 혹시 판례 있고 조문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케이스 메소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문이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판례가 막 엄청 많지만 우리는 조문이 엄청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 이거 위주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특히 기출된 판례는 위주로 꼭 봐야 되겠다. 그 다음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 판례들 있죠? 2023년까지 판례들. 중요한 판례는 박스로 모아놨어요, 나중에 보면. 모아놨으니까 제가 뭐 찍어 드릴 거예요.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이거 나올 겁니다, 100%. 100% 나올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면 크게 뭐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런 개괄적인 것은 그만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이제 민법 총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 1조를 한번 펴보시면, 민법 1조를 이제 한번 펴보면, 민법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 조문을 먼저 설명하고 할 거예요, 바로. 바로 문제 안 풉니다. 자, 그래서 1조 가보시면, 이 민법의 법원이잖아요? 민법의 법원. 죄송한데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온다면. 근데 옛날에 나왔습니다. 변리사 시험 옛날에는 십몇 년 전에 진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옵니다. 요즘 혹시 변리사 민법 1번이 뭐죠? 아세요? 시험 딱 문제 받으면 1번이 신의칙이야. 1번이 신의칙이거든요. 신의칙은 몇 조에 있어요? 2조 있잖아요, 2조. 1조는 거의 안 나오는 추세거든요. 근데 혹시 1조를 내는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일 것 같아요? 세무사 시험입니다. 민총만 40문제 치거든요. 그렇죠? 그럼 혹시 교수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변리사 문제 이거 1조를 한 번도 안 냈네? 한번 내보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갑자기 화제 되겠죠. 커뮤니티에서. 1조 나왔다고 막 난리 나겠죠. 맞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1조 잠깐만 설명 듣고 다른 시험 문제들이거든. 특히 세무사 시험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그냥 잠깐 풀어보고 빨리 넘어가자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일단 1조와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뭐 따르는 거예요? 관습법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때 이 우리 1조 배우실 때 이 법률은 무슨 의미의 법률이다? 실질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죠? 이렇게 배우시잖아. 그 다음 이때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이란 원래는 헌법, 그 다음 법률, 그 다음 명령, 그 다음 규칙, 그 다음 조례, 규칙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배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 여기 헌법은 잘 안 들어가지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헌법은 재정권자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투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법률은 누가 재정권자입니까? 이 법률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하고 이 법률 비교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법률의 형식으로 된 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 이때 이 명령은 주체가 누구죠?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통령령, 부령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 이때 이 규칙은 대법원 규칙만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헌법에서 규칙 제정권이 있어요. 그 다음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면 뭐라 그래요? 또 이게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을 구속하나요? 구속합니다. 혹시 국민을 구속한다, 법원을 구속한다, 그걸 행정법에서는 어려운 말로 법규라고 합니다. 법규. 혹시 특허법은 자법이라 그러거든요. 죄송한 말인데 왜 특허법 자법이라 그러죠? 이유가 민법적인 것도 있고 행정법적인 것도 있고 뒤에 보면 형사범 처벌하기 때 형법적인 것도 있고 민소적인 측면도 있고 뒤에 보면은 맞죠? 그거 잡다하게 모아놨으니까 자법이지. 그 여러분이 특허법 보실 때 어려운 게 상표법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잡다한 법을 잘 모르시잖아 처음에. 근데 그거를 뭉텅이로 외우려야 되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다 조무한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스키마 배경지식이 있고 나중에 배우는 게 특허법이거든요. 그래서 법대에서는 특허법이 선택 과목이고 원래 3학년 4학년 때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필수죠.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세무사 시험 나왔던 건 뭐냐면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있습니까? 아시는 게. 외국하고 맺은 조약이 있고요. 조약. 그 다음 대통령의 긴급명령. 그 다음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혹시 헌재결정이 왜 여기 법률에 들어가죠? 혹시 아세요? 헌재결정이 왜 법률이 될까요? 헌재결정은 폐지법이에요. 위헌 선언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A라는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A 법률을 없애버리려면 B라는 폐지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B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헌법재판소거든. 그 헌재결정은 뭐예요? 신법이야. A는 뭐가 돼 그러면? 국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논리가. 그래서 헌재결정은 뭐예요? 형제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지위하고 동등한 거죠. 국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그런 권한을 줬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해서 이건 뭐 헌법 6조고 이 헌법 76조고 헌재결정은 이제
헌재법 47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뭐 2차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 속한다? 범위에 속하니까 민법에 뭐가 될 수 있다?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관습법. 관습법은 여기 보시면 관습법은 어떤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이게 다 배웠어요. 관행 플러스 확신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이때 이 확실은 국가가 확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이 확신을 해야 됩니까? 이거 국가입니까? 국민입니까? 국민입니다. 국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국가가 확신이죠. 국가가 확신의 주체야. 그럼 그걸 국가 승인설이라 그래. 국가 승인설. 어려운 말로. 대신 국민이 확신의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국가 승인설이 아니고 법적 확신설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법적 확신설이 현재 동설 판례예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민.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어디 적혀 있어요? 민법 교과서 보면 적혀 있겠죠. 그 다음 다시 그럼 국민이 확신을 했을 때 문제는 이 관행과 확신이 이 시점에서 벌써 성립하고 있었어요. 관행과 확신이 이 시점에서 성립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관습법이 적용됨으로써 승소할 수 있는 갑이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민사 소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민사 판결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했을 때 관습법이 성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로 소급하는 겁니까? 소급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판결은 관습법을 확인할 뿐입니다. 창설할 수가 없죠? 없죠. 이게 세무사 시험 나왔었고요. 이게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혹시 관습법이 아니라 관행만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사실인 관습이라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은 나옵니다. 변리사 시험에도. 그렇죠? 그래서 혹시 사실인 관습 민법 몇 조 있습니까? 106조 있거든요. 그 106조 펴보세요. 모르면 찾아봐야지. 106조 제목이 뭐예요? 사실인 관습이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관습법은 우리 법이기 때문에 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법원이 제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보다 직권 조사항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항변사항이죠.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게 원칙이죠. 대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지만 법원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이 있는지 모를 수 있죠. 그럼 당사자가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신 사실인 관습은 반대죠.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 항변사항이지만 이상한 판례가 하나 있죠.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이상한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예외적인 판례거든.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서로 반대예요. 관습하고 사실인 관습은요. 그 다음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은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게 대법원 전합제 판결이고 그 다음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관습법의 역할은 법률에 대해서 항상 뭡니까? 보충적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보충적, 열후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죠. 보충적 뭐? 열후적 성격 가진다. 그렇죠? 그 다음 이 관습법에 의해 가지고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변경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종중이죠. 종중. 2005년 전합제 판결 전에는 이게 용인 이씨 사건이죠. 용인 이씨 종중이 있었어요. 근데 용인 이씨 종중이 갑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갑이 이게 수용당한 거야. 수용. 토지가. 그럼 보상금이 떨어졌겠죠. 근데 문제는 남자들끼리 나눠 가졌거든.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종중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헌법 11조 위반이잖아요. 평등현실 위반이죠. 그래서 소송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실제로. 맞죠? 종중의 의미를 바꿔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습법이 현행 법 질서에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유명한 판례죠. 맞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여성은 종중원이 됐습니까? 이유가. 혹시 아세요? 그 판결 전합의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조리에 따라서. 이제 이게 관습법 제꼈으니까 조리밖에 나왔잖아. 그럼 조리에 따라서 당연히 여성은 뭐가 돼야 된다? 종중원이 돼야 된다. 그럼 퀴즈.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다. OX. O.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잖아요. 이유는요. 1조에 적혀 있죠.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인정했습니다. 그 판례에서 조리에 따라서 여성도 종중원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법원이니까 자기들이 조리에 따라서 판단한 거지.
조리도 법원입니다. 엄연하게. 일조에 적혀 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 순서대로 판단하면 되겠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바로 보면 자, 1번 가보겠습니다. 1번. 민법에 대한 정의로서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옛날 문제인데 자 1번에 보면 민법은 행위규범과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옵니다. 행위규범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이 행위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규범이다 이 말이에요. 재판규범은 무슨 말이에요? 판사, 법원을 구속한다는 얘기거든요. 민법은 법원과 국민 모두 구속하죠. 그렇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돼 있는데 형식적 의미 받는 말이 뭘까요? 실질적 의미. 그렇죠? 혹시 가족관계 등록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족관계 등록법.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 내는 가족관계 등록법이잖아요. 맞죠? 그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민법 전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혹시 민법 전 1조부터 원래 몇 조까지 있습니까? 1118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1조부터 1118조까지 안에 속하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요. 근데 민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민법 전에 안 적혀 있잖아. 그럼 뭐예요? 그건 실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번은 잘못됐죠?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도 물권법적인 요소지만 이것도 민법 전에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3번. 민법은 이렇게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실체법이 뭐죠? 누가 물어보면.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입니다. 그게 실체법입니다. 맞죠? 그럼 그 요건 충족하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민법은 시민사회에 있어서 일반 사법이 되는 거고, 혹시 특별사법이 뭐 있죠? 아시는 거 있어요? 상법.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거.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실적인 민법은 모든 성문민법, 불문민법. 불문민법이 같은 말이 뭐 있어요? 관습법 같은 거. 맞죠? 불문,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바로 관습법 가보죠. 2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1번 별표 한 개 찍어본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나올 수 있다 이거. 전월합의체. 그래서 혹시 민법 279조 아십니까? 민법 279조 뭐예요? 그 지상권입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지상권 유사 물권인 게 뭐 있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분명히 갑당이에요. 갑당인데 을이 있죠. 몰래 해서 자기 조상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절하는 거죠. 20년 동안.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뭐 취득 시효할 수 있거든요. 분묘기지권을 뭐 취득 시효할 수 있고, 이게 판례가 바뀐 게 예전에는 이게 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상, 청구하면 지급하라고 바뀌었죠. 맞죠? 판례가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찍어보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이때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지금 현행 민법, 우리 현행 법체계하에서 분묘기지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장사 지낸다는 거, 어혈에디가 장사 지내는 그 법률이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분묘기지권 부정해요. 근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01년도,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성문법이죠. 분묘기지권은요, 관습법이잖아요. 그럼 성문법은 우선해야 되니까 당연히 01년도 이후로는 인정 안 되겠죠. 맞죠? 부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인정이 되고 있었던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01년도 전에 인정되고 있던 거 지금도 인정됩니다. 소급표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야. 2017년도. 자, 그게 1번에 1번. 뭐 유지가 될 수 없어. 유지됩니다. 유지됩니다. 그래서 1번 해설 가보시면 2017년 전합이라고 돼 있죠? 전합의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 아까 용인이시 사건이라 그랬죠? 평등의 위반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2번 O. 다음 3번에 보면 관습법은 이렇게 보충적 법원이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이렇게 법적 규범 승인 강행 등이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 5번 직권 조상이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 구성원이 관습법 승인 내 법적 구성을 확신하지 않게 돼서 영의도 용인 사건인데 관습법 효력을 잃고요. 그 다음 3번의 2번 지분 별표 한 개 하고, 헌법의 기본권은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혹시 이게 사례 뭔지 아세요? 3번의 2번 케이스가 뭡니까 이거? 이게 아시아나항공 기장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코수염인지 턱수염인지 그거 길렀잖아요. 근데 그 운전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용모 단정에 위반된다고 아시아나항공이 잘렸죠.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했죠. 그때 판단할 때 헌법 우리 10조가 행복추구권이거든요. 그 행복추구권이 민사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민법 2조가 뭐예요? 신의칙. 민법 103조가 뭐예요? 반사이질성행위. 이런 거로 간접적으로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할 때 판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이 X고요.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직권조사항이고, 자,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나와 있는데 이 4번이 맞아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 있죠. 그게 일반적인 그 원래 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4번 오거든요. 왜 맞습니까, 이거? 혹시 아세요? 왜 맞는 거예요, 이거?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대한민국에 A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하고 내용이 상반되는 B라는 법을 외국하고 맺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하고 맺은 조약은 저 형적명예 법률하고 동등한 지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게 뭐가 돼요? 국법. 조약이 뭐가 돼요? 신법이니까 신법 우선 적용되죠. 잘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지 아니하는 한 법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관습법 1조 사실인 관습은 106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면 관습법은 성문법에서 보충 효력을 갖는다.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안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용인시 사건에서 여전히 미성년자는 안 돼요. 종종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되면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법률 효력이 없고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고요. 그 다음 5번이 틀렸죠? 이건 물권법에서 원래 하는 건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죠?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고 그에 준한 관습법상 물권도 없다 봤어요. 혹시 관련 조문이 몇 조입니까? 이 5번은요. 187조 단서죠? 제가 갑이에요. 기둥주벽 천장을 지었어요. 짓자마자 누가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갑. 저 등기 필요 없어요. 근데 갑이 이 소유권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민법 180조 단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갑 이름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허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허가라는 거는 행정법적인 거죠. 그거는 사법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맞죠? 자, 그래서 5번 X.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가보시면 다음은 민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정 용어 혹시 이 5번 문제 어느 시험에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거 법무사 시험 문제입니다. 법무사 시험 문제. 이러면 됩니다. 이거 옛날에. 자, 1번에 보면 준용이라 하면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이며 유추는 법 해석의 한 방법이 양자는 같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맞죠? 혹시 준용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추 해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사가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하는 겁니다. 주체가 완전 다릅니다. 맞죠? 근데 대법원이 시건방지게 준용한다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는 준용은 입법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높으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지 시건방지게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사법부가 시건방지다 그래요? 갑자기. 민족 정당성이 없잖아요. 선거를 뽑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판사들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맨날. 내가 국민의 대리인인데 막 그러잖아. 내가 국민의 대표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그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 배워보면 당연한 거예요. 헌법 배워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입법부가 더 우선해야죠. 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나 때로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맞죠? 혹시 제한되는 게 뭐 있죠? 110조 이하, 108조 이하, 109조 이하, 110조 3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3번 지문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제3자가 효력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죠. 제3자가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맞죠? 그 사람의 선택권에 맡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면 선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고 악인 알고 있는 거고 답이 그러면 5번이죠. 그렇죠? 간주는 반대 증거, 반증이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렇게 돼야죠. 맞죠? 그래서 5번이 5가 되려면 추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옛날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6번의 1번 지문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민법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된다. 혹시 6번에 2번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주의.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거래했어요. 우리나라 민법 적용되거든요. 뭐예요? 속인주의. 자,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물리 해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어떤 요건에 대해서 이걸 준용이 아니고 4번은 틀렸어요. 뭐 유추 해석이라고 한다. 준용은 입법 기술이라니까. 맞죠? 해석이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유추 해석이 돼야지. 준용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지금 방금 푼 문제 이거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예요, 이거. 그렇죠? 죄송한데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문제 받아보면 시험장에서 이거 처음 풀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이거. 진짜로. 그렇죠? 너무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 많습니다. 객관식에. 오히려 객관식에서 쉬운 거 어떤 게 있습니까? 판례 그대로 나오면 쉽지. 내 판례 그대로 외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상한 이론 나오면 어려워. 문제에서 나오면 진짜로.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민법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뭐 조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좋은 걸 적어놨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 7번은 농사시험 문제인데 이 사건이란 이 개인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사자. 프라이빗. 그렇죠? 프라이빗 라이트. 사건. 반대말이 뭐예요? 공권. 그렇죠? 그래서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채권자 대위권은 일신 전속권이 아닙니다. 채권자 대위권도 또 대위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면 이전 등기 청구권은 굳이 따지자면 채권이죠. 내용에 따른 분류해서 가면 그래서 2번 X. 다음 3번에 보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맞죠?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주된 권리입니다. 맞죠? 혹시 우리 민법 전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란 말 씁니까? 민법 전에 법률에 써야 안 써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써 안 써?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183조 한번 펴봐요. 민법 183조 펴보라니까. 알고 있는 조문일까요? 맞죠? 쓰는데 왜 안 쓴다고 그래요? 쓰죠? 네, 씁니다. 그렇죠? 안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조문 외우고 있으면 바로 예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지문에 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표권은 형성권이죠? 그렇죠? 답이 4번이죠? 모르는 사람 없죠? 대신 건매청은 몇 조 있어요? 건매청권. 몇 조 있냐고요? 민법에. 자, 643조 한번 펴보면, 민법 643조 펴봅니다. 아니, 이 중요한 점을 안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643조에서 283조 지상권 준용하죠? 643조에서 준용하잖아. 맞죠? 그럼 283조 가보시면 283조 1항이 뭔데요? 갱신청구권. 283조 2항이 뭐예요? 매수청구권. 그래서 283조 1항은 진짜 청구권이고요. 2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뭐로 해석해요? 형성권으로 해석하죠? 사회되죠, 무조건? 그렇게 배웠잖아? 그렇죠? 뭐 지금도 외우면 되죠? 외웠죠? 외우셨잖아, 바로. 자,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면 5번은 왜 틀렸어요?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이죠? 연기적 항변권이죠? 혹시 일시적, 연기적 항변권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아시는 거? 동의항 있죠? 동시행의 항변권. 맞죠? 이거 혹시 오로 고치려면 뭐로 고치면 돼요? 5번 질문은. 한정승인. 한정승인이 뭐예요? 영구적 항변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에 보면 다음 중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자, 물권은 지배권이고요. 혹시 물권 채권하는 건 어떻게 구분하는? 이 재산권이라 그러는데 이거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재산권이니 인격권이니 가족권이니 사원권이니 이렇게 분류하는 건 내용에 따른 분류고 작용에 따른 분류하는 게 있거든. 그게 뭐죠? 지배권이니 청구권이니 형성권이니 항변권이니 이렇게 분류하면 작용에 따른 분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누구 강사한테 들었던 민법 책에 있어요. 권리에 분류해가지고. 맞죠? 근데 이런 게 어렵습니다.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자, 그 다음 1번 어쨌든 맞고요. 그 다음 취소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예약 완결권은 조문이 어디 있죠? 혹시 아세요? 564조 1항 펴보시면 우리 민법 564조 1항 한 펴보면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라고 나와 있죠? 우리 민법 564조 1항 펴보시면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그게 예약 완결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면 동시행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 5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은 뭡니까? 형성권입니다.
그렇죠? 이름만 청구권이지. 부속물 매 청구권은 어디 있어요? 조문이. 민법에. 자, 646조 한번 펴보면, 646조 한번 펴보면,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죠? 거기 있죠. 자, 그 다음. 혹시 643조하고요. 646조하고 어떻게 달라요? 민법전 읽어보니까 646조하고 643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643조는요. 토지의 임대인, 토지 임차인의 관계입니다. 토지를 임대차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같은 거 지어놨잖아요. 사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646조는 건물의 임대인, 건물 임차인 관계죠? 그렇죠? 거기 부속물 붙여놨는데 사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의 임차인이.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643조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대신 646조는요. 임대인 동의 받아서 부속물 설치했어야 돼서 그렇죠? 그렇죠?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이다, OX.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이다, OX. 자, 오다. 온 것 같다.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이다, OX. 자, 오다. X다. 잘못된 것 같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에요. 부속물. 독립한 물건이죠? 그렇죠? 우리 민법에서 부속이란 말을 쓰면 독립한 물건입니다. 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독립한 물건이가. 종물. 100조. 종물. 같이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저하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신의성질은 이때부터 나오잖아. 사실 이거부터 나와. 이게 1번이야. 사실은. 그럼 선생님 앞에서 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모른다니까요, 또 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뭐 객관식 문제집인데 뭐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우리 신의칙은 2조에 있죠? 2조 1항이 뭡니까? 신의칙이고 2조 2항이 뭐야? 권리남용 금제원칙이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통설적 견해는 권리남용 금제원칙도 2조 1항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보죠? 그렇죠? 그 다음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맞죠? 그게 공부하실 때 뭐 실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금반환의 원칙, 모순행위 금제 원칙 이런 거 배우잖아. 맞죠? 그 다음 배우시는 게 사정 변경의 원칙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죠? 그 다음 권리남용 금제 원칙 배우잖아. 맞죠? 그 다음 원래는 상법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법인격 부인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뭐 뜨고 있죠. 이것도 신의칙에서 파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통설팔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면 9번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1번에 보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는 본인의 지위에 수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뭐에 반합니까? 금반환의 원칙에 반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이것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가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거든요. 그 다음 참 우리 변리사 시험의 특징은 대리인이 항상 을이에요. 변리사 시험은 대리인이 항상 을이더라고요. 을이고 상대방이 병이더라고요. 문제 풀어보면 선생님 바뀔 수도 있는 바뀔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갑이 있고요. 을이 있을 때 여기가 아빠고요. 여기가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을이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인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럼 갑한테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죠? 그게 130조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갑이 죽어버린 거죠. 그럼 본인의 지위를 1순위 상속인이 누구예요? 채계 직계 비소. 을이 상속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상속받을 때 혼동이 되는 겁니까? 혼동 안 됩니까? 상속이니까 혼동되는 거잖아요. 이거. 혼동돼야 안 돼요? 혼동됩니까? 안 됩니까? 혼동돼요? 아닌데?
안 됩니다. 9번에 1번은 병존합니다. 이게 또 견해 대립이 있어요. 갑을 상속받는 게 을이잖아. 갑의 지위가 을의 지위에 흡수되는 게 아니야. 흡수된다는 견해가 있어. 어렵게 얘기하면 혼동된다는 견해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게 2차용이야, 2차용 이거. 원래 이거 견해 대립이 있다, 이거. 원래. 근데 판례는 혼동되지 않는다고 봤어. 그러면 혼동이 안 되니까 갑의 지위가 살아있는 거죠. 을은 당연히 무권대리인 지위죠. 서로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존하고 있다고.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 혼동된다 나오면 X야. 혼동 안 돼. 판례 따르면. 견해 대립이 있다니까, 이거. 판례 이거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병존하고 있죠? 병존하고 있으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속받았으니까, 이 지위를 상속받았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위를 채택해서 추인 거절할 수 있겠지, 원래는. 맞잖아요, 맞죠? 합쳐져 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거절을 해, 합쳐지면. 근데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의 지위를 채택해가지고 원래는 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에 반한단 말이야? 신의측에 반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섞여버렸다면 신의측에 반한다는 판례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런 말 왜 합니까? 섞여버렸는데. 그냥 책임져야지, 바로. 그렇겠죠? 논리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상 견해 대립이 있고요. 쟁점이 있다, 쟁점이. 원래.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즘 변리사 시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 판례를 있죠. 결론만 내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을 물어본다니까. 헷갈리게. 그래서 방금 이것도 막 이거 병존하지 않고 뭐 혼동된다 이렇게 나오면 X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지 상속 혼동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시험장에서. 이것도 자세하게 알아야지. 자, 그래 다시 보면 지금 9번에 1번 해설 가보세요. 9번에 1번 해설 가보시면 제가 했던 말이 글로 적혀 있죠. 혼동되지 않고 병존한다고 적혀 있죠, 분명히. 그렇죠? 견해 대립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9번에 1번은 나왔지만 찍어봅니다. 그렇죠? 자, 9번에 1번 X.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거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시험 뒤에 보면 나왔습니다. 실제로 또 변리사 시험도. 자, 그 다음 9번 2번 지문에 보면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 유지인 것이 신의측에 반한다고 인정이 되는 사정 변경이 있더라. 그럼 이건 강행 규정이죠, 우리 신의측은. 따라서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쉽죠? 자, 3번은 뭐 이거 트렌드죠, 트렌드. 금반원의 원칙 이거. 그렇죠?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서 무효나 취소인데 이 무효 취소를 주장하면 모순행위 금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면 금반원의 원칙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3번 지문이죠. 무효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강행 규정 취지에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죠. 신의측 자체가 강행 규정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신의측도 강행 규정이고 개별적인 것도 다 강행 규정인데 그럼 이렇게 돼요. 개별적 강행 규정과 일반적 강행 규정이 신의측이 서로 충돌하죠. 그럼 뭐가 우선해야 돼요? 개별적 강행 규정 우선해야 됩니다. 그때는 일반적 강행 규정 적용하면 안 돼요. 그게 3번 지문인 거예요. 대신 신의측 자체는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요, 항상 법원이.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설명들이.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그 매매계약 체결 시에 신의측에 관한 이유로 매매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효입니다. 신의측도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에 반하는 이런 특별한 약점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 10번 가보시면 10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10번에 1번 지문 별표 한 개 하고 우리 시험 찍어보는 거죠. 변리사 시험. 인지청원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실효 범죄가 정될 수 있다. X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갑과 을이 부부가 아닙니다. 갑과 을이 전혀 부부가 아닌데 부모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A라는 자를 낳았던 거예요. 그럼 이때 A의 엄마는 누구죠? 당연히 을입니다. 을을 배로 낳았으니까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모자 관계는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창설됩니다. 근데 아빠 누굽니까? 모르잖아요. 갑과 을이 혼인관계가 아닌데. 혼인관계면 갑의 자로 추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갑이 이 A를 나의 자로 인정하겠다. 이게 뭐죠? 인지라 그래, 인지. 그 다음에 이 인지는 인지 신고만 하면 돼요. 법원에 인지 신고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인지 신고는 어려운 말로 임의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이 임의적으로 인지한다고 해서. 근데 이럴 수 있죠. A가 갑한테 나의 아빠임을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A가 갑한테, 맞죠? 이걸 인지 뭐라 그래요? 청구라고 해요. 인지 청구. 그 인지 청구는 실무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강제 인지라 그래요. 강제 인지. 강제로 인지시킨다고. 강제 인지. 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이 인지 청구를 권자를 비치면 권리로 파악하면 인지 청구권이 되겠죠? 즉 A가 갑한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지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권리거든. 이 하늘이 내린 거잖아, 이거는. 첫눈이야. 맞죠? 부모 자식 간은.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실효돼요? 내가 포기가 안 되는데 A가 너무 오랫동안 인지 청구권 행사하지 않았고 갑이 정당한 신뢰가 생겼으면 실효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자, 그게 1번이죠. 1번 X. 유명한 판례죠. 자,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을 때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X입니다. 그렇죠? 사정 변경했다면 차임 증액 청구 인정하죠. 그렇죠? 2번 X. 자, 그 다음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우리 시험에도 나왔는데 자, 을 거예요. 을 토지인데 갑이 20년 동안 소유이사로 평공연하게 점유했어요. 그럼 취득시효가 뭐예요? 완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갑이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취득시효 주장하면 뭐에 반해요? 실식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4번이고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X. 그 다음 5번 지문은 아까 했죠? 가행복귀 위반 주장하는 것은 이 금반환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5번 X. 자, 그 다음 11번 가보시면 권리 실효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 11번에 1번은 사실관계가 뭔가요? 11번에 1번은 아까 인지청구권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실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효될 수 없죠? 그렇죠? 답이 1번이고요. 지금 방금 풀었던 게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인데 문제는 세무사 수험생들이 자, 인지청구권을 했으면 다 맞췄을 건데 인지청구권은 말 없이 그냥 권리라고 했죠? 다 속았어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1번 X고요. 자,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정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될 필요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갑 거예요, 이거. 근데 을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갖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을한테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 그러면 갑의 권리는 실효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이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 넘겼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병과 을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병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어야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2번 지문이고,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도 권리 실효가 인정되면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면 권리가 실효되려면 이게 정당한 사유가 상대방한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5번 지문. 저 지금 실제법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배워보면 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항소권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같은 말이 허위 주소 송달, 같은 말이 판결의 편취, 이렇게 다 배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항소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소송법상 권리도 너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그다음 피항소인이 될 사람이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실효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실효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5번은 오고요. 그래서 5번은 이건 제대로 설명하려면 30분 걸립니다. 이거 민소법에서. 근데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 가보시면 권리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2번은 이제 2019년 세무사시험 기출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오타가 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제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각주로 바꿔놨는데 일단 1번에 보면 소유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게 권리 남용이네요. 권리 남용. 혹시 이 권리 남용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인 요건,
권리남용 사실. 객관적 요건으로서 권리남용 사실. 이건 당연한데 플러스 2조 2항엔 전혀 적혀있지 않은데 주관적 요건. 권리남용 의사. 이 주관적 요건 요구합니까? 요구 안 합니까?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대법원 판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갑이 권리자일 때, 갑이 이 권리 행사했을 때 갑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만 해야 할 의사. 라틴어 얘기하면 시카네 금지. 이걸 가의 의사라 그러고 가의 의사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너무 빡셔요. 권리 남용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 다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대신 대법원 판례는 증명 책임 면에서 완화시켜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갑이 권리자고 그걸 을한테 행사했을 때 을이 권리 남용에 항변을 하겠죠. 이 권리 남용이라고. 그때 을은 이 객관적 요건만 증명하면 돼요. 이게 증명이 되었다면 주관적 요건은 추단, 추정, 추인될 수 있다는 게 판례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면 주관적 요건은 추인될 수 있으니까 방금 사례에서 반대로 갑이 가의 의사가 없음을 뭐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반대로 갑이 가의 의사가 없음을 뭐?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신 우리 대법원 판례 기본적 태도는 이 가의 의사 주관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게 가보시면 12번에 1번 지문이죠. 그렇죠? 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권리 행사에 따라 얻는 이익보다 이를 손해가 실이 크다는 사정만은 권리 남용이 아니죠. 권리 남용, 객관적, 주관적 요건 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권리 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에 추인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지문. 이 4번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세무사 강의 하잖아요. 이때 제가 이걸 딱 지적했으면 스타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타 났어. 100% 오타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되는 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상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돼야죠. 갑 토지가 있죠. 근데 을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놓은 거죠. 그럼 갑은 을한테 건물 철거를 요구하겠죠. 맞죠? 근데 이 건물 철거가 갑한테 권리 남용이 된 거죠. 그럼 철거는 안 되잖아요. 대신에 을은 부당이득 하고 있는 거죠. 차임 상당 이익을. 그럼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거든. 그럼 갑은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입니까? 건물의 소유자입니까? 토지의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자기한테 왜 해? 자기가 을인데.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거 명백한 오타죠. 맞죠? 그럼 문제 잘못 냈어요. 무슨 말이야? 4번이 답이었거든. 이건 다 맞다 해줘야지. 이거는. 문제를 잘못 냈는데 분명히.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이의 신청 기간 지나서 알았어요. 문제를 게을러서 늦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학원에 이거 이의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지났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지문에 보시면 5번 지문은 유명한 판례인데 5번 찍어보는 판례잖아. 5번 뭡니까 이거? 아시는 거? 대전 백화점 사건이죠? 5번 지문 뭐라고요? 대전 백화점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 대전 백화점이에요. 지금 대전 백화점 없죠?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대전 백화점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는가 봐요. 이게 돈 빌려준 게 있는가 봐. 그럼 그거 제가 임의적으로 1억이라 그럴게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이 있죠. 갑한테 액면가 1억 원에 어음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음을. 어음 쪼가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계속 갑이 망할 거라는 소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접근해가지고 야 병아 갑 망하면 너 한 푼도 못 받는다. 차라리 나한테 7천만 원 주고 어음 팔아라. 양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음 할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천 원 주고 팔았죠. 그러면 어쨌든 액면가 1억 원인데 을은 갑한테 어음 채권을 취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액면가는 1억인데. 맞죠? 그럼 을은 잘 됐죠. 뭐 하면 돼요? 상계, 권리 남용입니다. 상계이 뭐라고요? 권리 남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상계권 행사 자체가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는 판례죠. 이때는 객관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주관적 요건은 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가 이 대전백화점 얘기하는
상계권. 그 다음 여러분이 상표법에서 배우는 뭐 있어요? 상표권 이런 거 있죠? 진한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상계권, 상표권 사례. 자, 그 다음 이제 13번 가보시면 13번 가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13번에 1번 별표한 게 이거 대체 찍어보는 질문이다. 13번 이 세무사 시험 문제인데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사적 자체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해서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선하면 안 되죠. 공익적 요구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법에 맞게 해라. 합법성의 원칙이죠. 그럼 그게 우선해야 되면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해야 되는 거지. 실의칙을 우선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X. 이 지문 찍어봅니다. 자,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미법하다. 2번 X.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 13번에 3번은 이건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병원 이렇게 했을 때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13번에 3번 옵니다. 그렇죠? 혹시 채무 있죠, 채무. 같은 말이 의무겠죠. 이거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뉘죠? 일단 급부 의무라는 게 있죠. 급부 의무. 갑이 매도인이거든요. 을은 매수인이에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은 어떤 의무가 있죠?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을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급부 의무라 그러죠. 주된 의무. 주된 의무. 그 다음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신의칙상 뭐? 부수적 주의무. 자, 갑이 을한테 물건 팔았는데 이 물건이 너무 복잡해서 갑이 을한테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를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거의 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급부 의무는 아니죠. 그렇죠? 사용 설명 없어도 뭐 어떻게 뚝딱뚝딱 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 대신에 그건 부속 의무 들어가잖아요. 대신 이거 말고 보호 의무라는 개념이 있죠. 무슨 말이냐? 카페트를 파는 갑이 있어요. 카페트 가게예요. 근데 을이 카페트 사러 갔던 거예요. 앞바지 갔는데 이 앞에 손님이 버린 바나나 껍질이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미끄러져서 을이 크게 다쳤거든. 갑은 이것도 보호해줘야 됩니까?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 의무가 이 채무 의무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판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홈플러스 사건이잖아. 안 들어갑니다.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불법 행위라서요. 그래서 이게 이 보호 의무가 이 채무에 편입되는지 편입되지 않는지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근데 지금 3번 지문, 13번에 3번 지문에서 얘기하는 이 보호 의무 있죠? 맞죠? 이 보호 의무는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보호 의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13번에 3번 지문에서 얘기하는 보호 의무는 여기 들어가는 보호 의무예요. 견해 대립이 있는 보호 의무가 아니라고요. 부수적 주의무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맞죠? 병원을 경영하고 있어요. 맞죠? 그럼 환자가 이렇게 도둑질 안 당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우리 변리사 시험 나왔던 거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보호 의무가 있는 거죠? 빡시게 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보호 의무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저 신익상 부수적 의무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지금 견해 대립 없고 여러분이 수험서나 교과서에서 배우는 보호 의무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보호 의무 말하는 거 말고 아까 바나나 껍질 있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보호 의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의미가 완전 다른데. 그렇죠? 3번은 당연히 식상 들어가는 보호 의무고요. 그래서 답이 지금 3번이 돼야 되겠죠? 옳은 거.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지문인데 4번 지문 하기 전에 혹시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급부 의무와 부속 의무 이거 어떻게 구분할래요? 두 가지.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면 급부 의무입니다.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지 못하면 부성의무에 불과한 거예요. 방금 사안에서 갑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맞죠? 그건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죠. 맞죠? 갑이 을한테 설명서를 교부해야 돼요. 무슨 계약이죠? 모르잖아요. 매매가 될 수도 있고요. 도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증여가 될 수도 있죠. 임대차가 될 수도 있어요.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부수의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13번의 4번 지문에 보면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이게 중요하죠. 그 특정 채무를 보증했다면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을 했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맞죠? 특정이 안 됐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가행복귀 위반 무효 취소 조정하는 거 신의칭에 반하지 않죠? 신의칭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가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14번의 기억.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확정 채무를 보증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억 O. 그 다음 니은 가보시면 소멸시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 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서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근데 새삼스럽게 시효 완성 주장하는 뭐에 반해요? 신식에 반하죠? 니은 O. 그렇죠? 혹시 니은 얘가 뭐 있죠? 이 고엽제 사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엽제가 식물을 말라 비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월남전 아시죠? 거기 갔을 때 고엽제를 막 뿌려가지고 그 베트공들이 숲에 밀림에 못 숨게 하려고 고엽제를 뿌렸는데 잘못 뿌려가지고 우리 아군한테 뿌렸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기형아 나오고 암 걸리고 하니까 소송했잖아요. 해가지고. 혹시 고엽제 그거 얼마짜리 소송인 줄 아세요? 가액이? 나중에 민소한테 배우는데 제 민소 들어보면 그 5조짜리입니다. 진짜 5조짜리입니다. 인지대가 240억인가 그래요. 그게 소송 구조 됐어요 또. 유예. 당장 돈 없다니까 유예시켜줬다니까 법원에서. 이기면 나중에 받는 거로 해가지고. 소송 구조라는 거 배울 때 나온다고. 고유리 사건. 유명한.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군인들이었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보상입법 해두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있으면 우리 보상입법 해주니까 소송하지 말고 참으라 그랬거든. 참았어요. 근데 입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하니까 소멸시 완성되었다 주장하는 거죠. 그게 뭐에 반해요? 그게 실칙에 반하잖아. 자, 그래서 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강요를 위반한 자가 이렇게 주장한 실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3번. 그 다음 15번 가보시면 옳은 것은 15번. 그 15번은 노무사시험 문제인데 1번에 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죠? 그렇죠? 1번이 맞는데? 유명한 판례인데?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의한 항변권 행사는 신의칙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신의칙 지배 받습니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번 앞에 봤던 전문이고 권리남용은 주관적 요건도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5번 지문 별표한 게 하고 유명한 판례고 근데 뒤에 뭐 나왔기 때문에 을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갑이 있죠. 이게 영어로 캐포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을한테 전기료를 부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억을 부과해야 돼요. 근데 이 직원이 헷갈려가지고 5천만 원만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을이 5천만 원 냈어요. 근데 갑 측에서 우리가 실수가 있었다. 나머지 5천만 원 더 부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부과된 5천만 원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때 원심은 이때 신의칙을 적용해서 급부를 감축했어요. 을의 신뢰를 해야 한다고. 지금 갑은 금반환의 원칙에 반한단 말이야. 왜 처음에 5천 했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채무분쟁 확인 청구를 인용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깼어요. 무슨 말이냐. 신의칙은 항상 보충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의칙을 적용해서 급부를 감축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1억을 5천만 원으로 감축시켰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지금 5번 X.
그래서 5번 해설에 가보면 네 번째 줄 내려가면 갑공사가 나와 있죠. 갑공사가 한국전력공사 말하는 거거든. 이게 캡코 말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16번 가보시면 16번은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문제를 제가 만든 건데 16번에 1번에 보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주장이 없더라도 친히 판단할 수 있죠. O. 그 다음 2번 지문 별표한 게 찍어보죠. 혹시 모델하우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자, 근데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고 갑이 그래서 임대인이 된 거죠. 갑이 임대인이 되었는데 을은 임차인이 된 거죠. 왜 토지를 임대했느냐? 을이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서요. 근데 처음에는 지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관계법령상 견본주택을 못 짓는 거야. 사정 변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해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해지권 인정한 겁니다. 그게 지금 2번 부적법이 아니고요. 적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적법이 아니고 적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2번 X. 자, 그 다음 3번 지문. 3번 지문은 이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사례죠.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사례죠. 갑이 있죠. 을 법인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을 법인은 형해화되어 있고 껍데기만 법인이고 A라는 대주주가 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을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시키고 갑이 A한테 책임 묻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법인격 부인론. 그 다음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게 구회사죠. 근데 인적 구성, 물적 구성이 거의 유사한 병이라는 법인 회사를 또 만든 거죠. 이름만 바꾼 거죠, 사실은. 그럼 이때 병이 돈 빌리는 건 을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건 뭐에 반해요?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그때 갑이 병한테 책임 묻겠다는 것도 뭐예요? 법인격 부인론이죠. 맞죠? 근데 문제는 갑은 을 회사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을한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플러스 병 회사한테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둘 다한테 책임 추궁 가능합니다. 맞죠? 그게 지금 3번 지문이죠. 그게 3번 지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면 재산권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직 사정을 고지했다면 그때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험증이 명백한 경우 그때는 고지할 의무가 있겠지만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면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죠.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지문 별표한 게 하고요. 제가 찍어보는 판례인데 자, 소멸시효 제도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당, 당사자가 누구이든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OX. 옵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5번 가보시면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적 경고가 1차적 의미를 가지는 것을 설계해서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 신중을 기해라는 거죠. 맞죠? 함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신의칙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